1947년 로스웰 추락사고 이후 간호장교 마틸다는 한 존재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기술도 침공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와 생명, 그리고 지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의 설명을 남깁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던 순간 그 존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자신은 도메인이라는 문명에 속한 원정대 장교라고. 이번 편에서는 외계 생명체 에어럴이 말한 도메인이라는 문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어떤 관리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조용하지만 꽤 불편한 이야기로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나는 도메인 원정대 장교다. 에어럴이 자신의 정체를 설명한 건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해진 이후였습니다. 가장 먼저 전달된 정보는 자신이 군 소속 인원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에어럴은 도메인이라는 문명에 속한 원정대 장교라고 설명합니다. 임무는 조종과 기술 관리였고 특정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상태였다고 말하죠. 마틸다는 이 설명이 매우 담담하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포장하려는 느낌도 인간에게 이해받으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이죠. 에어럴에게 지구는 방문한 곳이 아니었고 조사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찰 대상이었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접근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자신의 문명에 대해 더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메인은 여러 행성과 거점을 관리하는 문명이며 원정대는 그중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인원이라고 말했죠.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에어럴은 자신의 문명에서는 수백 개의 언어 체계가 존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틸다는 이 설명에서 에어럴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록했는데요. 두려움도 경외도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관찰 대상 중 하나라는 태도였죠. 에어럴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의 개념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마틸다는 그 개념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정확히 옮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의미 자체가 한 덩어리로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영어 단어를 빌려 이 개념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즈비. 이즈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했고, 비는 그렇게 존재하기로 선택한 상태를 뜻했습니다. 마틸다는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에어럴이 전달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신은 몸이 아니며 몸 안에 들어있는 존재도 아니다. 몸은 필요할 때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사람이 차를 탄다고 해서 차가 자기 자신이 되지는 않듯이 에어럴에게 몸은 입고 사용하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바꾸면 바꿀 수 있고 손상되면 버릴 수 있으며 임무가 끝나면 벗어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어럴은 자신의 문명에서는 이런 몸을 인형 몸에 가깝게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물리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존재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어럴은 자신과 함께 지구에 왔던 다른 개체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는데요. 그 개체는 마틸다가 처음 현장에서 보았던 이미 반응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망한 외계 생명체로 알고 있었지만 에어럴은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개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몸의 손상으로 인해 물리세계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그 즉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탈했다는 의미였는데요.
마틸다는 이 설명이 생명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몸이 손상되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지만 에어럴에게 몸의 손상은 장비의 고장과 가까운 개념이었죠. 이 설명은 에어럴의 신체 구조와도 일치했는데요. 내부 장기가 없고 호흡이나 소화가 필요 없으며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형태. 그녀는 이 지점에서 에어럴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의식을 담기 위한 장치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적습니다. 우주선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됐습니다. 우주선은 버튼이나 레버로 조종되는 기계가 아니라 조종자의 사고 상태와 직접 연결된 구조였는데요. 에어럴은 우주선을 생각의 연장처럼 설명합니다. 의식이 안정된 상태일 때는 기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강한 외부 전기 방전이 발생할 경우 이 연결이 순간적으로 끊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47년 로스웰에서 발생한 사고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했던 거죠. 지구 대기 중의 강한 전기 에너지, 번개에 가까운 방전 현상이 의식과 기체를 연결하던 경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그 결과 우주선은 제어력을 상실한 채 추락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하나의 점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죠. 이 사고는 기계 고장이 아니라 의식과 물리세계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에어럴은 자신의 죽음을 인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몸이 손상되면 의식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상태로 이동될 뿐이라는 인식이 전달됐기 때문이었죠. 에어럴은 자신을 영혼이라는 종교적 개념으로도 에너지라는 과학적 용어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하기로 선택했다. 라는 인식만을 반복해서 전달할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난 직후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다. 그날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닌 직접 확인하라는 요청에 가까웠죠. 그 순간 에어럴이 전달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 감각이었는데요. 위쪽. 마틸다는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자신의 시점이 갑자기 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지도 충격적이지도 않게. 마치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가듯 시점이 천천히 이동한 건데요. 그리고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이었고 주변에는 군 관계자들과 의료진이 서 있었죠. 그 장면은 꿈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방향, 사람들의 위치, 자신의 팔이 누워있던 각도까지 명확하게 인식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그녀가 느낀 건 공포도 놀라움도 패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고 하죠.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은 내가 죽은 건가가 아니라 내가 항상 나라고 생각해온 건 저 몸이 아니었구나 였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이 상태를 유지한 채 그녀에게 하나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몸은 사용 중인 장치에 불과하며 지각과 인식은 그 장치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이었는데요. 그녀가 이때 처음으로 이집이라는 개념을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해한 순간이었죠. 체험은 아주 짧게 끝나면서 다시 시점이 내려왔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체험 이후 확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어럴이 말한 나는 몸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설명이라는 것을. 마틸다는 에어럴에게 여러 차례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비행체의 구조, 에너지원, 의식과 기계를 연결하는 방식. 그러나 에어럴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같은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기술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보안이나 경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에어럴이 전달한 개념은 이랬는데요. 기술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의식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었죠. 이 말의 뜻은 지구 문명은 아직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리, 경쟁, 소유를 기본 전제로 작동하는 문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급 기술이 제공될 경우 그 기술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을 가속시킨다는 뜻이었죠. 에어럴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의식의 성숙보다 먼저 전달된 문명은 대부분 내부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에어럴은 지구 문명이 기술을 다룰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전달하죠. 그래서 에어럴은 기술 대신 정보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 장비나 설계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해, 의식의 구조, 문명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에어럴은 이 정보들이 기술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하지만 유일하게 문명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죠. 에어럴의 설명에서 우주는 하나의 통일된 문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규칙을 가진 세력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한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도메인, 그리고 구제국.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력인지, 그리고 지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정리하듯 말합니다. 도메인, 관리와 통제가 목적이라는 세력. 에어럴에 따르면 도메인은 단일 행성이 아니라 여러 거점과 구역을 운영하는 확장형 문명 체계였습니다. 도메인은 자신들을 정복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표현은 분명했죠. 특정 구역을 자산으로 본다. 그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필요하면 그 구역의 문제를 정리한다. 에어럴이 도메인 원정대 장교라고 말한 것도 이 맥락이었습니다. 원정대는 관광이나 교류 목적이 아니라 조사, 점검, 확인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묘사됩니다. 마틸다는 여기서 도메인의 태도가 인간에게 친절하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을 보는 조직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제국, 과거에 이 구역을 장악했던 잔존 세력. 에어럴이 말한 구제국은 이미 전성기는 지나간 세력으로 설명됩니다. 핵심은 이거였는데요. 한때 이 구역을 넓게 장악했다. 하지만 전쟁과 붕괴로 지배력이 약해졌다. 그럼에도 남겨진 시스템들이 아직 작동한다. 에어럴은 구제국을 이미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구조가 계속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구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게 이후 이야기의 핵심으로 연결되죠. 도메인과 구제국의 관계, 전쟁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문제. 에어럴의 설명에서 도메인과 구제국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전쟁을 치른 관계로 나타납니다. 도메인은 구제국을 적대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구제국이 남겨둔 시스템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메인은 이 구역 전체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구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구역처럼 말합니다. 마틸다는 이 부분에서 묘한 현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저쪽에선 행정 목록 중 하나처럼 말한다는 식의 거리감이었죠. 지구, 두 세력의 흔적이 겹친 장소. 에어럴이 지구를 직접 정의하진 않았지만 마틸다가 받아 적은 설명을 종합하면 지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구제국의 영향이 남아있는 곳, 도메인이 현재 관찰, 관리 중인 곳,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경계구역. 그리고 이어서 에어럴은 구제국이 남긴 시스템이 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전해줍니다. 구제국은 행성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성을 통제했는데요.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개별 존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의식과 기억 자체를 다루는 구조를 설치하는 것. 즉, 사람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대신 모든 존재가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에어럴은 이 시스템을 전자적 장치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기억 차단 구조. 지구에서 죽은 존재는 이전의 기억을 유지한 채 이동하지 못하고 반드시 기억이 지워진 상태로 다시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이전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에어럴은 이 현상이 자연적 진화나 생물학적 한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둘째, 이탈 방지 장치.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더라도 지구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였는데요. 이 장치는 죽은 뒤에도 작동했고 의식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강제로 방향을 틀어 다시 지구 쪽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벗어날 수 없는 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셋째, 통제에 유리한 정신구조. 구제국은 단순히 장치를 설치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머무는 존재들이 스스로를 몸이라고 인식하도록 사고 구조 자체를 고정시켰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육체로만 인식하게 만들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권위와 통제에 쉽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어럴은 이 구조가 지구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권력, 복종, 죄책감, 처벌, 개념들이 이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도메인은 구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도메인은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고 이 구조를 만든 주체도 아니었는데요. 에어럴의 표현에 따르면 도메인은 이 구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랜 뒤에 파악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 있었고 이미 많은 존재들이 그 안에 묶여 있었지만 도메인은 그 구조를 즉시 제거하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제국이 남긴 구조는 지구 전체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행성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개입 대신 관찰을 선택했다고 하죠.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이제야 하나의 의문이 선명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 이후를 막연하게만 상상할 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수천 년 동안 비슷한 삶의 구조가 반복되는지, 왜 태어나고 잊고 다시 태어나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지. 에어럴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아직 구제국이 남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에어럴은 이즈비가 신체를 떠난 이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현상이 아니며 지구 인근에 설치된 구조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말하죠. 1단계, 감지. 이즈비가 신체를 이탈하는 순간, 즉 인간의 기준으로 죽음이 발생하면 그 존재는 즉시 감지됩니다. 에어럴은 이를 지구 주변에 형성된 전자적 감지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감지망은 의식의 이동을 추적하며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이즈비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망치거나 숨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탈 자체가 곧 신호가 되니까요. 2단계, 포획. 감지된 이즈비는 즉시 이동 경로가 차단됩니다. 에어럴은 이 과정을 생포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물리적인 그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방향성과 이동성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이 단계에서 이즈비는 이미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죠. 3단계 정기적 충격. 포획 이후 강한 정기적 자극이 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럴은 이 자극을 단순한 에너지 전달이 아니라 의식 구조에 직접 작용하는 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격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기억, 자각, 정체성의 흐름이 이 단계에서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합니다. 4단계 최면 및 방향 유도. 이후 이즈비는 강한 최면 상태로 유도됩니다. 이 단계에서 특정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주입된다고 설명하죠. 빛으로 돌아가라.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 천국으로 간다. 에어럴은 이 개념들이 진실의 설명이 아니라 방향 유도를 위한 언어 장치라고 말했는데요. 이즈비는 이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경로로 유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단계 기억 삭제. 최면 상태가 안정되면 기억 삭제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되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기억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즈비라는 사실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왜 이 행성에 왔는지, 어떻게 이탈할 수 있는지, 즉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거된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럴은 이 단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억을 잃은 이즈비는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6단계 재투입. 기억이 삭제된 이즈비는 다시 신체에 결합되고 이 과정은 출생으로 인식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즈비는 자신을 새로운 존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구조 안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7단계 탈출 불가능 구조. 에어럴은 이 구조가 단순히 막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할 이유도 방법도 없죠.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즈비가 이 구조를 의심하거나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 저항 자체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작동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 조여지는 겁니다.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하나의 공통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구조는 영구적인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인데요. 폭력적일 필요도 없고 강제력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만으로 탈출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왜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이전의 기억을 전혀 갖고 오지 못하는지, 왜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이 행성에서 비슷한 삶을 반복하듯 태어나고 살아가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어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고 우연히 생긴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고 지구에서만 반복되는 이 삶의 방식 역시 의도된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전달됐습니다. 마틸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이 이야기가 외계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이 왜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죠.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행성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가 맞을까? 다음 편에서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왜 하필 지구라는 행성인지, 그리고 이곳에 모이게 된 인간들, 즉 이즈비란 존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외계인 인터뷰 3편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